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순간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지난해 겨울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버지 방에 아침 식사를 가져다 드리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을 때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고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차가운 체온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급하게 불러보지만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확인 후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신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으로 동네 의원에 다니셨기에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시간, 장례식장에 연락하며 목이 메던 순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혼란스러움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준비, 상속 처리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토록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요. 특히 어머니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더욱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영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장례 지도사 민수 씨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그의 안내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겪은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장례 절차, 법적 처리 과정,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까지. 이 이야기가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끝날 수 있으며 그 순간을 위한 준비는 남겨진 이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을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때로는 그 결정이 옳은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사망 진단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소 아버지가 다니시던 병원에 연락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직접 확인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 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119를 통해 연결된 응급실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어머니의 슬픔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연사로 보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는 순간 아버지의 죽음이 공식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진단서는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가 평소 대학병원을 신뢰하셨으니 그곳 장례식장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고인의 성함과 연세, 종교는 무엇인가요? 장례 기간은 얼마로 생각하세요? 당황스러운 질문들 사이에서 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가 불교 신자였기에 불교식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가족들이 모두 모일 시간을 고려해 3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모시러 왔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앰뷸런스와 함께 왔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잠깐만요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넥타이를 가져오셨어요. 이걸 꼭 메어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모두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직원이 염습과 입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분들은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면 약 2시간 후에 빈소로 모시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장례 비용과 일정,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영정사진이 있으신가요? 조문객 명부와 조화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좋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스마트폰에 몇 달 전 생신 때 찍은 단정한 모습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첫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상주로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상주는 2번 절하고 조문객은 1번 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저는 빈소에 남아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평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에는 화려함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장례는 고인을 기리는 의식이자 남은 이들이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장례식 둘째 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사망신고였죠. 장례지도사 민수 씨는 사망신고는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지만 빠를수록 여러 행정 처리가 수월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셨어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분증만 가져오셨으면 충분합니다. 신고서는 여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며 아버지의 생년월일, 주소, 사망 일시와 장소를 적는 순간 다시 한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자 사망신고서 사본을 몇 장 발급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보험회사나 은행 등에 사망 사실을 알릴 때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먼 지방에 사는 삼촌이었어요. 영호야,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내일 도착할 건데 화장을 할 거니, 매장을 할 거니, 그제서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해야 했던 거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아버지는 평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 화장을 해서 수목장으로 모시자라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심지어 제가 어릴 적 야구 코치였던 분까지 오셨습니다. 낯선 얼굴도 많았지만 모두 아버지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셨어요. 형님은 늘 이웃을 먼저 챙기셨죠.
그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를 새삼 깨달았죠. 조문객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상속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명함을 건네며 장례가 끝나고 연락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오랜 시간 무언가를 속삭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죠. 영호야, 나중에 내가 갈 때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순리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유서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는 동생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찾았다고 했어요. 겉면에는 내가 떠난 후에 읽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그 봉투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소회와 함께 몇 가지 당부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보험증서는 큰 서랍에 있다. 엄마를 잘 모시고 너희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내 재산에 대해 다투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며 나누어라.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거라.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결코 물려받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과 지혜가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족은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 절차가 끝나고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는 순간은 참 묘했습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목장을 예약했지만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유골함은 집에 모셨는데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떠놓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영호가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50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명확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등 여러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 김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 만났을 때 그는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배우자 5할, 자녀들이 5할을 나눠 갖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통장과 중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보험과 주식 계좌는 저희가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 명의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고 약 2주 후 아버지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부동산 목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채도 있었기에 김 선생님은 무작정 상속을 받기보다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보세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열심히 모은 재산인데 부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에 결국 일반 상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했고 고인의 재산이 기본공제액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지만 초과한다면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재산은 공제액 이내였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형제들과 재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형, 나는 유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두 어머니 앞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어머니의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형제들이 일부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세금을 계산하고 등기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기한이 6개월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과 농지를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 공동 명의로 바꾸는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 정리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50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후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어.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먹고 싶지가 않아.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평일에는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어머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래, 아버지가 보고 있을 테니 잘 살아야지 라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100일이 되는 날, 가족들이 모여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수목장에 심어진 아버지의 나무 앞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덜 혼란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는 조용히 나무를 쓰다듬으며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죽음 준비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유한 재산 목록, 보험 정보, 은행 계좌, 심지어 소셜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부모님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 친구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제 과거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줄게. 먼저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고 그 순간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혼란과 실수, 그리고 배운 교훈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고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이별은 남겨진 이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영호야, 이건 내가 준비한 거야. 나중에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놀랍게도 어머니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장래 희망사항, 재산 목록, 심지어 입고 싶은 수의와 관에 넣어달라는 물건 목록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생각했어.
나도 언젠가는 가야 할 텐데 너희들이 덜 힘들었으면 해서.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지혜를 배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십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 다 해야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행도 다니시고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자필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 형식에 맞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연명치료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치 않아. 자연스럽게 보내고 싶어.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료적 결정을 원하는지, 심지어 장례식은 어떤 분위기로 치르고 싶은지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슬프게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웃으면서 보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편해하지만 이내 진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장례를 치르고 싶어. 난 가능하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제가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통해 나누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장례 방식 결정, 사망 신고까지. 특히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본은 물론 사본도 여러 장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여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포함할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지, 조문객 접대는 어떻게 할지 등 결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 경험상 장례 기간은 가족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장이 전통적이지만 요즘은 1일장이나 2일장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체력을 생각해 빨리 마치는 것도 한 방법이죠. 화장을 선택한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요. 아버지 장례 때는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 고인의 뜻이나 가족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아버지는 생전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에 수목장을 선택했지만 모든 분이 미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망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편리해졌습니다. 신고 후에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사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정리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모두 바쁜 상황이라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였는데 각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고 일부는 재적등본까지 요구했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은 보험 계약 당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상속 재산과는 별개예요 라고 설명해 줬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정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초기에 더 수월했을 겁니다. 또한 상속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까요. 상속 방법도 3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단순 승인은 재산과 부채를 모두 받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는 것,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재산이 부채보다 많았기에 단순 승인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깨달은 중요한 점은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아버지는 간단한 메모로 재산 목록과 위치를 알려주셨지만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딩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재산 정보뿐 아니라 비밀번호, 장래 희망사항, 의료적 결정에 대한 의견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적 결정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는 공식 문서로 남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이 문서를 통해 임종 과정에서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이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나는 내 삶의 마지막도 내가 결정하고 싶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삶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강좌를 듣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준비한다니 너무 우울한 주제 아니니?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사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늘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아끼던 것들도 더 쓰게 되고 하고 싶었던 일도 미루지 않게 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한 지혜라는 것을요. 죽음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남겨진 이들의 마음 관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물론 저 역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점을 지나치면 아버지께 전화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내 현실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오다 잠시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동네 정신건강센터에서 애도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상담사는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애도 과정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애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합니다. 모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라는 설명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감정, 때로는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쓰고 난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슬픔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추억 상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편지, 소지품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예쁜 상자에 담아서요. 어머니는 가끔 그 상자를 열어보시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십니다. 이건 우리 첫 여행 때 찍은 사진이야. 저 때는 얼마나 젊고 행복했는지.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기억에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색깔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통증 같았던 그리움이 이제는 잔잔한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특별한 날, 아버지의 생신이나 명절에는 더 강하게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놓고 아버지,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그리움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가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을 거부하세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부모님과 건강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화를 나누세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죽음이 단절이 아닌 연결의 다른 형태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호야,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결국 가장 현명한 길이다. 어머니는 최근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 이야기는 누가 기억하겠니? 내 삶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경험, 지혜를 기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통해 제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희 가족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서전 쓰기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고, 저는 이렇게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눕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값진 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이별은 덜 고통스럽습니다. 사망 직후의 절차들 119 신고, 사망 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장례 방식 결정, 사망 신고, 재산 정리, 상속 처리.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처리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실무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심리적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 한 장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재산 목록 보험 정보, 금융계좌 정보, 심지어는 디지털 유산까지. 이런 정보를 정리해두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해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래? 나는 이런 식으로 떠나고 싶어.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 황금빛 노후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후반전을 더 현명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삶에 황금빛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